어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일과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에 취소됐습니다. 경기장에 대한 폭파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의심스러운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찰과 경기장 측은 입장했던 관중을 모두 대피시키고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폐쇄하는 등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친선 경기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독일 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또 다른 경기장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S는 다음 테러 대상으로 미국을 지목한 상황. قسما بأمر الله لندكن أمريكا وبعقرها في واشنطن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워싱턴과 뉴욕의 경계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대에서는 폭파 위협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테러 공포도 여전합니다. 역마다 정체 모를 박스나 가방 때문에 경보음이 울리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긴장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의 거취 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의 연대, 이른바 문한방 연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지금은 선거 체제로 돌입하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 무슨 자리를 얻고자고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전혀. 당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나 지도부가 당을 바꿀 책임이 있는 선거에 돌입하다든지 저한테 어떤 자리를 준다든지 그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오늘 76일 만에 광주를 방문해 재보선 이후 거세지는 사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한방 연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말씀도 참고할게요. 당내 대권 후보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127석에 크게 못 미치는 7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나돌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흰색 승용차를 경찰 차량이 뒤쫓습니다. 앞뒤로 포위한 뒤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경찰. 불법 주행 연습 현장을 적발하는 모습입니다. 차량 내부 조수석에는 손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고 조수석 바닥에도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겁니다. 경찰은 불법 운전 교습업자 이모 씨와 무자격 운전 강사 3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무자격 강사들을 고용한 뒤 이런 주차장과 같은 공터에서 교습생들을 상대로 주차나 주행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1,800여 명의 교습생에게 수강료로 4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무자격 강사 중에는 중국 동포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습 도중 사고가 나면 마치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직원이 증상을 먹으니까요. 살짝 상대방한테는 약간 기술했나 봐요. 또 정식 학원의 반값 정도에 불과한 25만 원을 받으며 헐값 마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교습을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 돼 교습생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이수용 북한 외무상.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때 이 외무상에게 평양 방문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이 수락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반 총장과 김정은과의 면담을 직접 주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반 총장이 한국에서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면서 김정은과 만날 경우 북핵 문제와 통일 등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이르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Secretary General has always said he's ready to help play a role to enhance dialogue and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besides that, I have nothing else to add. Matthew. RFA는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락한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결과라면서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반 총장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부족한 식량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형형색색의 고층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 이달 초 준공식을 마친 53층짜리 고층 아파트에는 입주자들의 이사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과학자와 교육자, 노동당 책임 일꾼 등입니다. 아파트는 거실과 부엌, 3개의 방, 베란다를 기본 구조로 침대와 책상, 벽장 등 고급 가구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상과 벽걸이 책꽂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색깔도 그래, 모양도 그래, 모두 제가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높이 24m, 무게 40여 톤, 궤도에 진입하는 위성 모양의 상징탑이 세워졌습니다. 아파트 인근에는 대중 목욕탕과 체육시설을 갖춘 류경 장미원, 대형 식료품점인 지흥 상점 등 편의시설들도 들어섰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훌륭한 주거시설에 교원과 연구사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손짓만 들고 오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합니다. 앞집, 옆집, 우집 다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이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이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는 2012년 6월 평양 창정거리에 들어선 45층 아파트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정철진 평론가, 일명 효도장려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이 증여세 및 이 상속세 관련 개정안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여당과 야당 한 목소리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에 최대 5억까지 이 상속 과액에서 빼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제 한도가 5억에서 40%, 그러니까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 100%, 5억까지도 공제 한도를 넓히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이 5억 원을 모두 이 상속과세에서 제외받으려면은 이 부모가 1가구 1주택자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효도장려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네.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을 받기 직전에 팔기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세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더욱 중요한 요건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이 당장 뭐 오늘 어떻게 되실지 내일 어떻게 되실지 그 시점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법에 대한 우려보다는 10년 이상 동거했다는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주소만 부모님 밑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집집마다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티즌분들 많이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이상씩을 부모님 명의와 함께 동거했다, 뭐 이렇게까지 편법을 쓰는 경우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조사할 방법은 좀 없기도 하겠지만은 그 대목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10년 이상 함께 사는 거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면세해주겠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부의 축적에 최근에 들어선 이 부모의 재산,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가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자료, 이 동국대 경제학과의 이 김낙현 교수의 자료를 보면은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수저 계급론, 즉 이 부모님의 자산, 부모님의 이 부가 상속되는 것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부의 축적이 상속에 기여한 비중, 가령 내 재산이 1,00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1980년대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채 2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도 들어서 내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400만 원 이상, 최근에 들어서는 500만 원 이상, 절반 이상이 상속 재산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연구 자료가 발표되면서 드디어 우리 한국 사회도 뭐 미국, 유럽, 서구 사회처럼 부모님의 부의 세습, 사회 계층의 고착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모님이 이왕에 물려주실 거라면 이왕에 강남 땅이면 좋겠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땅값이 50년 동안 3,00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말이 3,000배지 이게 다른 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랐죠.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54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아닙니까? 네. 54년은 전후입니다. 전후. 6.25 네. 전쟁통이었는데 그때는 강남이 없었죠. 예. 그때는 뭐 거의 강남이란 지역은 네, 있었지만 농지였죠. 농지였고 네. 그다음 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에 선배들한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처음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나눠주는 예. 이런 형태였고 대치동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한보가 거의 부도 직전이었는데 마지막에 겨우 분양이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80년대의 풍경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뭐 강남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한국의 경제력이 워낙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집계가 3,000배 아니고 3만 배가 올랐다 해도 우리 삶의 뭐 이렇게 경제력도 그 정도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0년 새 무려 3,000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물가 상승률들보다 비교를 해봐도 유독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유독 월등히 높아요. 예, 땅값이 3,000배고요. 땅값을 일단 한 번만 좀 세부 나눠보면은 그게 임야, 논다, 뭐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분야별로는 공장 용지였어요. 공장. 공장 용지는 4만 배. 그러니까 3,000배 오른 것 중에서 실은 이제 공장 용지가 오른 것이 가장 컸었고요. 반면에 이제 전답이라든가 임야는 한 800배 정도. 그러니까 채도 오히려 평균보다는 낮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럼 땅값이 3,000배가 64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서는 어떤가? 쌀값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쌀값은 50배 올랐습니다. 1964년 이후에. 네. 기름값 많이 올랐다 해도 100배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 이 경기를 타기 때문에. 네. 근데 짜장면도 많이 올랐죠. 저 때는 뭐 한 뭐 1,500원 뭐 이럴 때 1,000원대도 있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180배 정도밖에 안 되고 뭐니 해도 최근 한 40년간 대한민국은 땅이었다, 토지였다. 그러니까 다른 3,000배입니다. 다른 물가와 비교해 보니까 더 체감 또 저기 이 상승률이 체감률이 더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3,000배가 올랐는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일명 고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토지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된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왔고 저성장 국면에 오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봐도 일단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면 또 많이 안 오르는 게 실은 이 토지입니다. 땅값.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과거 40년 전과 같은 이런 3,000배의 대박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신용정보 유출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1달러 소액 결제 메시지가 뜬다고 하는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자세한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큰 사기의 미끼가 되는 카드 해외 결제 문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는데 0.99달러, 4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카드가 소액 결제됐다거나 혹은 결제가 실패됐다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해킹해서
카드 번호 등 정보를 빼어낸 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방식의 카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훔친 카드 정보로 고액 결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소액 결제를 먼저 시도해보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시험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결제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한다 해도 우리 돈으로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은 내 카드 정보가 이미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수상한 해외 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고한 뒤 카드 번호를 재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등에서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방황하던 고양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고양이가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잔혹한 폭력의 증거는 오로지 고양이의 몸에 박힌 화살뿐이었습니다. 네, 어제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밤이 새도록 그 고양이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대문을 나서는데 고양이가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디빈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이게 바로 구조되기 전에 고양이의 사진이죠. 등에서부터 왼쪽 뒷다리까지 화살이 관통해서 꽂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이렇게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도 한 5일 동안 계속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살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예. 다행히도 이제 그 화살이 주요 장기를 비껴나갔기 때문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또한 또 화살이 완전히 관통한 게 아니라 화살 뒷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신체 장기에 영향을 안 줬다 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제거한 다음에 지금 곧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난달 26일이죠. 네. 경남 창원시의 주택가에서 너무 이제 우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그랬더니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참 사냥용 활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조준해가지고 발사를 한 거죠. 그러다가 관통이 됐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그런 법적인 처벌을 떠나더라도 이런 생명인데 아무리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하찮게 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45세의 피의자 고양이 울음소리가 짜증나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용한 활,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동호회도 있고요. 일명 컴파운드 보호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게 기계식 화살입니다. 우리 네. 양궁 선수가 쓰는 걸 리커브라고 하는데 리커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돌들 청소년 대회도 이렇게 충분히 땡길 수가 있는데 저 컴파운드 보는 전형적인 기계식 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힘을 줘서 땡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 기계 도르래가 돌아가지고 네. 쫙 땡겨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반 이 리커브 양궁 선수 화살보다 강도가 2배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쓸 수 있겠네요. 사람에게도 충분히 쏠 수 있고 저게 특징이 한번 박히면 예. 그 빼내기가 힘들어서 네. 그 주변 부위를 모두 다 제거하는. 그래서 정말 치명적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런 온라인에서 이제 컴파운드 동호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번 사건에도 보듯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네.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상할 생각을 했다는 게 끔찍한데 어떤 심리를 이렇게 이게 살상까지 화살이 생각을 했을까요? 50cm고요. 5m 거리에서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괴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양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면 이건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내고 울고 그리고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면 아유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이런 화살을 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데는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밤새 피곤하게 했으니까 네가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고 보복하는 방식이 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그 전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랬을 때 약한 거에서 보복하는 근데 이걸 우리는 전위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전위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로
네. 그거야말로 이제 사냥의 의미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게 저항할 수 없는 동물에게 그냥 그 화살을 발사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고양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생명에 대한 이런 가벼운 마음은 단순히 한 가지 그 고양이에게만 한정되진 않았을 겁니다. 네, 특히 그런 어떤 가해자의 심리가 길고양이들에게 많이 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난달 초에도 용인 캣맘 사건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양이를 돌봐주는 게 캣맘인데 그 캣맘이 또 벽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좀 종결이 됐나요? 예, 당시에는 이제 정말 그 고양이를 돌봐주는 게 미워서 보기 네. 싫어서 가해 행위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경찰 수사에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거는 아니다. 단순히 이제 사람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사람이 밑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고 또한 그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살인고의나 상해고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과실치사 또 과실치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더욱 큰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네. 그래서 형벌을 못 주죠. 예. 그런데 10살부터 14살 사이는 형벌은 못 주더라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봉사 활동을 명하거나 등등의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촉법 소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8살짜리 아이도 한 명 있었고요. 또 9살짜리 한 명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살도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아무리 잘못을 했고 심지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커녕 소년원도 보내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아니 잘못을 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결국은 사망한 사람,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굉장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벽돌을 던진 아이는 네. 8세, 9세였고요. 예.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 네. 아이는 지금 네네. 10세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던지지 않은 소년이 바로 소년원. 네. 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소년원 가는지는 아직 확정이 네. 안 됐고요. 네. 일단 옆에 서 있던 8살 아이는 일단 그냥 서 있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제외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C군이죠. 네네, 벽돌을 예. 던지는 것에 관여했다는 그런 그 11살짜리 B군과 또 네. 이제 그 A군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던진 아이는 9살이었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A군. 예, 실제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완전히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처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에 약간의 관여를 했던 B군은 11살이라는 이유로 결국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거 역시 9살, 11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같이 했는데 같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볼 때 현행 법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 법의 입법자가 의도한 바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법의 개정도 한번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쨌든 잘못을 한 A군과 B군이 있고 B군도 이제 돌을 좀 던졌던 물론 그게 캣맘에게 맞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만 뭔가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게 또 서운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내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쨌든 맞진 않았지만 돌을 던졌으니까 부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공동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 정작 돌을 던진 아이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고 오히려 전혀 사실은 그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 아이는 내 아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그 11살이지만 어쨌든 11살이라 2살 많다는 이유로 9살하고 11살이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그냥 뭐 이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노리는, 네. 노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유승준 씨만큼이나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도맘 예. 김민아 씨인데요. 일단 방송에 출연한 데 이어 팟캐스트까지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정치권 진출 의지까지 내비쳤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공화당에서 적극 파업해서 내년 총선에 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판을 홍선들을 보이. 정치에 관심 굉장히 많죠. 많은데 정치를 관심 있다? 자, 그러면 나는 노선이 어느 쪽이에요?
그 노선이라고 제가 뭐 바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폭력 불법 집회라고 단정합니까? 아니면 과잉 진압이라고 단정합니까? 일부 시위대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시민들을 선동을 하는 거죠. 늘 폭력 폭력 집회 주도한 민노총 한상균인가 그 조계사로 숨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겁합니다. 비겁하다. 네, 지금 팟캐스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도도맘에게 공화당 대변인의 의향이 있느냐라는 도발적인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공화당이나 기타 정당에서 대변인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다 그러면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대변인 해도? 저거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정치를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나경원 의원 디스 바로 들어갑니다. 디스 바로 들어가. 저쪽 새정치연합의 윤은혜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외모에서 밀리지 않죠. 일단 제가 보류해 놓을게요. 보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언급됐던 대변인들은 발끈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변인 선정의 기준이 미모는 아니고 조금 본인이 얘기했지만 끼리끼리 논다는 표현도 했지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약간 정치를 희화한 거 아닌가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뭐 논평할 저걸 뭐 정치적으로 뭘 논평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게 공화당이라는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쵸. 5.16 이후에 김종필 총재와 만든 것이고 한국 산업화를 뭐 공과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끌고 왔는데 야, 이 공화당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희화화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했고 뭐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대의제에서 정치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뭐 여의도 정치가 좀 잘했으면 이런 희화화도 안 나오겠지만 뭐 원죄는 국회에 있겠지만 보기에 좀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도도맘 김민아 씨 사람들의 관심이 즐겁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내친김에 노래까지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일반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이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고. 네, 좀 남다른 분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무리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조금 숨거나 조금 심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낄 텐데 오히려 대중들의 시선을 많이 즐기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의 대변인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눈길을 굉장히 즐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죠? 있죠. 네. 뭐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눈길을 선호하고요. 네.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박수와 그 눈길에 환호하고 거기서 짜릿함을 느끼는 건데 이분은 무대에 아직 서진 않았지만 무대에 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이것을 해야 할까 사실 팀 내에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 하고 보니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도도맘 씨 지금 스스로 멘탈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말 멘탈 갑이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도맘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 강용석이 아니라. 여자 강용석.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내 멘탈이 세다 그런 거를 검증하거나 생각해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세구나. 네, 연예계 진출에 대한 질문에 계속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화장품 CF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화장품 CF가 얼마나 대단해? 그건 당연한 거죠. 그 CF 들어오는데 안 하나요? 네, 화장품 CF 들어오면 당장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강용석 씨와의 불륜설 이후에 모습을 드러낸 도도맘 씨가 이것을 계기로 어떤 연예계 혹은 유명 인사로의 발돋움을 좀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과연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온 시전을 받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유명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가수 유승준 씨인데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입국이 계속 되지 않자 이번에는 결국은 법률적인 검토를 얼마나 거쳤는지는 의문이지만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제 그 유승준 씨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다. 그런데 재외동포 법상에 체류 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자 발급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이 출입국 관리법상에 있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서 결국 입국이 안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 조치할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관에서 유승준 씨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라고 봐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 비자가 이제 F4 비자 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F4 비자 관련해서 조항을 보면 정확히 이제 병역 기피를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딴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발급 불가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지금 유승준 쪽에 데리고 나온 로펌에서는 그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생활이 어렵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그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것이었고 병역 기피에 의도는 없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를 하는데 아마도 병무청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분명히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외국인이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준 씨가 지금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게 벌써 13년째라고 합니다. 입국 거부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이렇게 끊임없이 입국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어떤 경제적인 이유 외에 심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본인의 전성기가 있었죠. 네. 가장 좋았던 시기, 가장 꽃피었던 시기가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지금도 이제 팟캐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아마 그 팟캐스트 활동을 할 때 그 팟캐스트를 보면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유승준 씨가 과거에 한참 활동을 할 때 팬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팬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와라,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원하는 건 개인의 정서고요. 근데 이 개인의 정서가 결국은 집단의 정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집단의 정서와 만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단의 정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들어오면 이게 이슈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팬들과 함께 만나는 접점을 유지하게 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호선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패널 분들 새롭게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이번 주 내에 방북을 할 것이란 보도 나왔었는데요. 반 총장의 방북 추진 적어도 2달 전부터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에 먼저 보도가 네.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엔 측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측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접촉된 게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반 총장이 지난 5월에 개성공단에 방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취소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때부터 실은 이제 유엔과 북측에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자신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걸 바깥으로 보여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북측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대선 전국이 점점 뜨거워집니다만은 북한 문제는 거의 이슈로 못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측 입장에서는 좀 돌파구로 찾을 게 그래도 이제 같은 피를 지니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지금 프랑스 IS 테러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이제 출신 국가랑 붙어 있는 이제 북한에 가는 게 이제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겠죠. 그런 네. 점을 북측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반 총장의 방북 계획 보도에 북측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한 북한의 외교관이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네. 합니다. 한번 보시면 리흥식 북한 모임소 대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방북한다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도와야만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저 내용만 보면 크게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조선중앙통신에서도 확정 과정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의제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지만 방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거 아닌가. 또 유엔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과 북한 양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북 자체에 지난번처럼 뭐 취소가 된다든지 예.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단지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인가. 네. 뭐 이번 주는 일정상 도저히 촉박해서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주목되는 게 그 이번 주 일요일이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네. 이제 폐막이 되기 때문에 끝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 끝나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나오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여러 가지 IS 테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만약에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를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인지 함구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전혀 몰랐다라는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관점인데 방북을 했을 때 과연 결정적인 어떤 그 실마리들 여러 가지 핵 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반기문 총장이 풀어낼 수 있느냐? 만약에 뭐 풀어낸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지만 그거는 한국 정치로는 체감된 대박 사건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뭐 빈털터리라면 그것도 좀 그런 것이고 어쨌든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차기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에서 초미의 관심을 그렇죠. 갖는 형국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반기문 총장도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게 아까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진전된 결론을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어떨지가 이제 방북을 한다면 관심의 어떤 초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 관련해서는 이게 유엔 차원에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와대가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고 어차피 또 반기문 총장이 뭐 어떤 한국의 대선 후보로 방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청와대가 알아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외교적인 뭐 의전상 맞는 일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 약간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저번에 네. 개성공단은 불허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느 정도 좀 거부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물밑 조율을 하겠죠. 물밑 네. 조율하는데 북한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유엔 인권 결의안이 이번 다시 또 이제 상정된 문제도 있고 북미 대화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아예 북한 문제를 의제조차 지금 상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와 만났을 때도 겨우 이 문제를 상위 개념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미 대화가 지금 다급한데 아까 저기 리영식 대사도 북미 뭐 북남 관계 개선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도 뭔가 돌파가 좀 필요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반기문 대사하고 아마 조율이 되는 것 같은데 성과 문제는 좀 지켜봐야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네. 지금 북한의 이런 미묘한 입장 변화가 반기문 총장이 유엔 네. 사무총장이 한국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 북한에서 방북을 불허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만약에 방북을 했다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죠.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평양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2차례 이제 방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최고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평양에 반기문 총장이 간다는 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라는 유엔 기구의 최고 수장 그리고 유력하게 뭐 거론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이른바 백두대국을 천명하면서 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거, 또 현실적으로는 식량 문제라든지 뭐 육자회담 문제라든지 북미 대화 또 남북 정상회담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그런 판단을 북한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이 한국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이번에 방북설이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수용 외무상과 반기문 총장 측이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예. 높죠. 이수영과 이제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도 유엔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것이고, 뭐 이수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스위스 그 유학 시절에 후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기의 문제지만 이제 방북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인데 방북 이후의 성과가 과연 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깜깜하죠. 지금 뭐 도대체 이제 뭐 의제가 뭔지,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 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방북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리수용이가 나섰다라고 한다면 쌍방간에 뭐 긴밀하게 뭐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반 총장의 방북 계획까지 나오면서 반기문 대망론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 총장 지지자들이 설립 추진 중인 친반연대 정당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까, 이거? 부적절하죠.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 반 총장의 힘이 별로 실린 것 같지도 않고, 이른바 측근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주식을 보면 이른바 테마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테마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는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뭐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한가 싶고요. 정치에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좀 도태되는 흐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누가 봐도 친반연대라는 것은 과거의 친박 연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좀 떨떠름한 모습이 있겠죠.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당명을 정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추종하는 세력이, 그런 분들이 이제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등록해서 당시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일정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공도 거뒀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법 개정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 개정해야죠. 또한 그 정당법상에 어떤 특정한 규정이 없다면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느냐라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친반연대를 놔둔다면 오히려 반기문 사무총장의 정치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능력이 평가가 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한 측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됩니다. 네, 이번엔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조선대 특별 강연을 위해서 광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창당 추진위 출범식을 갖죠.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비슷하고 야권의 움직임. 이제 주목되는 오늘입니다. 야권 움직임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죠. 일부러 날짜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공교롭게도 겹쳤습니다. 둘 다 중요한 의미를 또 둘 수 있는 그런 모임이죠. 문재인 대표로서는 오늘 광주 강연에서 안철수 의원과 어떻게 하면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 추진위 출범식을 갔는데 과연 어떤 인물들이 거기 참석을 하고, 또 앞으로 과연 이 천정배 신당이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오늘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눈길을 볼만한 그런 행사.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오후 2시에 서울 대방동 여성 플라자에서 신당 추진위 출범식을 하고요. 바로 45분 뒤에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 조선대에서 이제 특별 강연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뭐 잔치집에 재뿌리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가장 관건은 과연 지금 신당 추진위에 누가 합류할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죠.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된 건 전윤철 전 감사원장,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이제 친노, 뭐 리틀놈 의원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천정배 의원이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신당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른바 이제 거물급이 이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보도되는 바는 그렇고, 만약에 김두관 전 지사가 합류를 한다면
뭐 노무현계의 분화 아니겠습니까? 네. 진노계의 분화인데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천정배 신당이 기본적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의원들이 떨어져 나서 합류하지 않는다면 전국 정당을 모색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형국일 텐데 지금까지 그런 데는 몇몇만 봤을 때는 그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좀 애쓴 흔적이 좀 보이는데 생각 밖으로 그 이 천정배 신당이 외연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좀 무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 보인다. 네. 호남 민심을 두고 이제 기존 새정치민주연합과 쟁투를 벌이는 형국인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것이 야권이 이제 항상 선거 앞두고 이런 바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 뭐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더 지나봐야 되는데 일단 천정배 신당이 출범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다. 네. 김두관 전 경남지사 합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하지만 일단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은 우리 당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국민의 여망이 부응하는 게 맞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엔 예. 네. 광주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 김무성 대표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나올 발표 내용이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확실한 건 있죠. 문 대표의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게 어느 정도 폭일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나누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뭐 많이 관측되기로는 이제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말이 문안박 연대지 박원순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당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이제 문안연대에 대한 것인데, 이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28 전당대회 이전부터 하던 이야기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생각은 결국 이제 이 당이 지금 친노, 비노로 나눠져 있는 것은 비생산적인 계파 구도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대중적 지지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리더들을 가지고 새로 좀 재편을 하자. 그 자체로는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뭐 재보선을 진다든지 재보선 진 이후에 문 대표가 혁신위에 힘을 강하게 실어준다든지 하면서 문안박 연대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됐고, 그럼 문안박 연대라는 것도 사실은 분위기가 좋을 때 됐으면 힘이 붙었을 건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자고 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계속 이제 별로 이제 좋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얘기를 들으면서 문안연대가 과연 잘 성사가 될까 벌써부터 약간 부정적인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의 홀로서기 좀 불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이제 문안박 연대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은 뭐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당의 혁신, 체질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표가 역할을 해야지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나보고만 같이 하자고 하느냐,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고자 하는 어떤 걸 제시하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무르익지가 않은 거죠, 사실. 그런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면 김종필 전 총리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기보다 무엇을 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야권 전체를 내가 미랄이 돼서 내가 마중물이 돼서 야권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면 내 희생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현안을 접근해야 어떤 부분에서의 이 통합과 야권의 이 갈등들을 상당 부분 줄이는 쪽으로 본인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분 이렇게 포기하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대표직도 포함이 되겠지만 꼭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25개 나라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농어촌 국제교육 교류센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aunched in 2017, will strive to further facilitate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lessons among participants to tackle the challeng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센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세계 개발도상국가 곳곳에 한국의 농촌 개발 기술을 전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이 주최한 KB 무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어제부터 이틀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 중견기업 211곳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 준비생들에게서 입사 지원서, 면접 스피킹, 면접 복장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인천에 진출해 있는 국제기구와 대학 글로벌 캠퍼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관도 설치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학생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구직자 9천여 명이 첫날 다녀갔고 폐막까지 15,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